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좀 비관적 시각에서, 물론 낙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관적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처방을 좀 더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좀 광각적으로 좀 바라보면, 최근의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엉망진창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정부, 또 집권 여당인 그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상식은 날아가 버리고 공정을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몰상식과 모염치의 아주 끝장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에 해야 될 걸 시행령으로 변칙 처리하고, 또 정부 조직에 매우 중요한 근간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물론이고, 또 국민의힘도 당대표를 내쫓는 데 있어서 그 정해진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이라면, 또 집권 소수의 그 집권당의 소수의 그 실권자들의 뜻이라면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판례상 그 결함 있는 이사회의 그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해서, 흠 있는 결의에 의해서 소집된 주주총회 결의는 그 결의 취소 또는 결의가 무효다라는 판례가 오랫동안 민간 부분에 집적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정당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자제를 하더라도 절차적 중대한 하자일 경우는 사법심사를 곧바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요즘 이준석 당대표한테 가처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국민의힘 집권 세력들의 아주 거의 유행과 같이 판토로 놓고 있는데요. 뭐가 무서워서 가처분 신청하지 말라는 건지 참으로 딱합니다. 또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가? 돌이켜보면 뭐 이견이 있겠지만, 그 지난번 소위 검수완박 통과시킬 때 그 소위 위장 탈당을 하는 것을 해서 국회법상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안건 조정 제도를 무력화시켜 버릴 뿐만 아니라 회기 쪼개기 등 여러 장꼼수를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70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공영 정당으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뭐 그러한 행태들이 법과 상식과 원칙은 깡그리 저버리고 있는 그 양당의 모습을 통해서 극단화, 또 끝없는 소모적 쟁정, 그리고 정쟁, 그리고 당명만 바뀌어왔지 계속 밀어붙이기와 발목 잡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 염치와 몰 상식 그냥 만연해 있지요. 이제는 그 부끄러움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뭐 오히려 되받아쳐서 뭐가 잘못됐냐라는 식이고, 참으로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한국 정치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그대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태는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적 시각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참을 대로 참아왔는데 더 이상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결함과 모렴치와 몰상식을 각 당의 내부 개혁으로, 혁신으로 자정할 수가 있는가?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줄곧 외부 선전용으로, 대국민용으로 내부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여러 정책도 내놓고 제도도 해놓고 뭐 이것저것 하지만, 그런 정치개혁 차원에서 해놓은 것도 뒤바꿔 버립니다. 당원들의 결의라는 이름으로.
형식적 절차적으로는 하나 문제될 건 없지만 어떤 당원 당규도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저 시간 지나면 편의에 따라서 바꾼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뭐 일부 당원들이 얘기하는 당원 개정 그 80조의 개정건도 원래 정치개혁 차원에서 우리 당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참신하게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 부패 뭐 등등 여러 가지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내놓은 것인데, 지금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뒤바꾸려고 하고 있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당 개혁은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한국 정치의 업그레이드 개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도 더불어민주당만의 처방만으로는 곤란하고 전 정치권에 대한 처방이 좀 획기적인 처방이 함께 내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그 폐해가 우선 정치 서비스가 불량해지죠.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이 매우 제약됩니다. 강제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싫어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 윤석열이 싫어서 이재명, 이재명이 절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그러다 보니까 둘이 비호감은 커지고 또 양극단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한국 정치 이 분야에도 다른 분야도 다 경쟁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왜 정치 분야만 독과점 구조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지,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 원리가 도입돼서 작동돼서 정치 소비자의 선택권이 활발히 보장이 돼야 될 것이고 정치 서비스의 품질도 높이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정치 소비자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권이 활발히 작동되도록 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은 교체되면 전국이 불안정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고착화되고 해결점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에 대한 처방을 여러 측면에서 제도 개정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의 경우를 좀 본받고 여러 선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입하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제가 이거 넘기는데 이거 제 것만 보고 했네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정치적 결사와 활동에 대한 부분을 기본 조건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뜻이 맞으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활동하고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높아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우선 설립 요건인 중앙당과 서울에 있어야 되고 수도에 그 중앙당이 있고 5개 시도당에 그 시도당을 법정 시도당으로 정해놓고 각 시도당마다 1000명의 기본 당원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요즘 뭐 20대 청년, 20대 남성, 여성 하지만 그거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포섭해서 그들이 뜻을 관철하고 대변하고 표출시키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구색가축용 아닙니까? 선거용으로 20대들이 자기들끼리 정당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10대들도 뭐 18, 9세 있으면 그들도 그들 뜻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실버당 만들 수 있고 각 지역마다 각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도 출연이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가 과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였습니까? 중앙정치에 예속돼서 중앙정치에 함몰되고 중앙정치인들이 다 휴머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의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표출되지 않고. 독일에서는 이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 정당화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주의를 넘어섰습니까? 또는 국민의힘이 넘어섰습니까? 여전히 영남, 호남 각각의 지역적 패권을 텃밭으로 해서 그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 동맹을 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허우고 각각 지역적 이익이든 각각 계층적 이익이든 세대든 또는 성소수자든 장애인이든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든 각각의 자기들이 이익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그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제는 풀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서 오늘날은 지금 이 정당을 설립을 등록을 받는 데 있어 사무소도 각각 둬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정당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이들이든 돈 없는 사람들도 정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야 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10,000원당 그 사람들은 그것만 목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되도록 하는 정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300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한 이건 거의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현역 또는 정치 지방생들이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지역구를 어떻게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현실적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오히려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예컨대 대전의 경우를 보면 7명의 국회의원을 뽑으면 그중에 7명의 국회의원 중에 4명은 지역구에서 대전을 한 선거구로 한 그 4명을 한 번에 뽑고 그리고 3명은 권역별로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대전에서 대전 권역으로 해서 3명은 비례대표로 3명 뽑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국구로 비례대표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2개죠. 전국적으로 뽑는 비례대표와 권역별로 뽑는 비례대표.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저항도 덜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안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했던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거의 무망하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역사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는 국회 교수단체입니다. 교수단체라는 것은 국회의 운영을 위한 편의적 기능적 제도인데 20석 이상의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20석 이상이 안 되는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완전히 식물 국회의원입니다. 아니 결국은 그분들을 뽑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식물 국민이 되는 겁니다. 유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 20석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저는 대폭 그걸 낮춰서 5석 이상으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양당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정도로 대폭 낮춰서 여러 정당이 등장하고 여러 정당이 목소리가 국회에서 표출되고 그게 조정될 그런 정치 구조야만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이 저는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넷째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지금은 그 배분에 있어서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1, 2당에 우선 더 많이 배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역진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수당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배분적 분배적 정의를 주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부분의 기득권을
좀 깨고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당론을 금지시키는 국회법상 개정입니다. 당론이 있어서 당론을 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다 합의에 이루기 어려운 쟁점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성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당론으로 딱 정해놔서 단적인 예로 검수완박법 당내 그 토론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반대 의견, 부정적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거 보니까 만장일치로 당론을 모았다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아연실색이죠. 뒤에 가서 당론 그게 아닌데요? 라고 하면 멍청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왜 의원님은 저한테 기자들이 물어요. 평소에는 그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더니 왜 표결할 때 찬성했어요? 궁색했어요. 당론이기 때문에라고는 그렇게 하지만 아니 국회의원이 국민이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소속으로의 지위가 있지만 국민이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해야 된다는 건 헌법교과서에서 배운 건데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자신부터가. 여섯째는 개헌입니다. 지금 너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점 주주 지배주주 중심의 국가 운영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 그냥 집중이 돼버립니다. 그냥 모든 힘이 그쪽으로 쏠리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요.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우리 중앙정부와 전체 국가 운영의 체제를 보면 역상막청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시시콜콜해야 됩니다. 임기가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하니까 그 사이에 국민과 대통령 또는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심화돼서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수습할 수 없고 그냥 가는 겁니다. 파경으로. 그 임기 5년과 4년을 저는 빨리 부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은 단지 더불어민주당의 그냥 혁신, 개혁 이거는 조금 너무 점잖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치 대혁명의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큰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잘한 때, 쪼잔하게 교육부 장관 하나 바꾼 거 가지고 국민들이 뜻이 바꿔서 국민들이 여론조사가 이제 반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얼마나 쪼잔해 보이고 찌질해 보입니까? 우리부터 큰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거대 정당에 있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에 누리고 있고 안주하고 있고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정치 대혁명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우리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스스로부터의 희생과 손해를 감내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흔히들 분화 또 심지어는 분당에 대한 무슨 선과 악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세포도 증식하고 분화 증식하고 그러면서 성장 발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화라는 것은 또 다른 진화의 발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분화가 반드시 분당이 한다라는 것은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그게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한국 전체 그 시계열적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발 좀 거기도 깨져라. 좀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적 세상, 우리가 과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이재명이니 아니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 논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진짜 바람직한 우리가 꿈꿔오는 그런 제대로 된 세상을, 대안적 세상을 꿈꾸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꿈을, 상상력을 발휘하려면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뛰쳐나가고 변화를 이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독일과 한국은 인구도 한 8천만 되고 남북이 분단돼 있고 여러모로 공통 분모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강의 기적도 또 한강의 기적도 이룬 아주 위대한 민족이고, 독일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잡은 정말 위대한 나라다. 300 클럽을 비롯해서 정말 지난번에 우리 촛불 시민들 에버트 재단에서 큰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에버트 재단이 이 상을, 민주주의 상을 만드는 이후, 제정된 이후에 특정 국가의 국민들께 이렇게 상을 준 적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촛불 시민 1000만 시민들한테 정말 민주주의에 큰 상을 주고, 상금도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 제가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독일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말 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대한민국 경제를 정말 부러워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독일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정말 15년째 OECD 자살률 1위, 이 노인 자살률 세계 평균의 10배, 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노인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실까? 정말 대한민국이 충효의 나라인가? 동방예의지국인가? 이 자연사를 앞두신 이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어르신들의 노인 빈곤율이 한 3% 정도 됩니다. 3%.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빈곤율이 44%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4명이 노인 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독일이나 이렇게 덴마크 이런 데는 1명, 3명 정도가 노인 빈곤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청년 자살률이 세계 평균의 3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집단 자살 공화국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OECD 통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잘 나가는 대한민국인데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또 이게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왜 애를 안 낳는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가? 미래에 뭐가 문제인가? 이런 질문들을 독일 국민들은 우리 한국에 던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자산 불평, 부동산 불평등 등등 해서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는 자본주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인의 절반은 무산자이거나 채무자입니다. 현재 상황이. 빚더미에다 쌓이는 거예요, 지금. 또 세계에서 가장 긴 이 노동시간, 워커홀릭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또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 사망률, 정말 세계에서 가장 미국보다도 더 미국적인 이 정글 자본주의 국가, 이 승자독식의 나라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 정책, 지금 GDP 대비 약 한 10%, 11% 남짓할 겁니다. GDP 대비 정부 재정 지출 비율이 25%로 OECD 국가 중 꼴찌죠. 프랑스가 52%, 스웨덴이 49%, 독일이 36%.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 프랑스의 절반도 안 돼요. 이런 재정 지출, 정부 지출, 사회 안전망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불평등한 나라 대한민국 사회 정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한다. 과연 그럼 이런 끔찍한 한국 사회를, 이런 사회 질서를 누가 만들었는가? 한국 국회 여의도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 사회를 누가 치유할 것인가?
이 독일 국민들의 첫 번째 던지는 우리 국민들께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뻑하면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외치는데 저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개인의 자유인가? 기업의 자유인가? 시장의 자유인가? 자본의 자유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란 말인가? 만약에 독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저런 말을 했다면은 독일 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독일에서 가장 보수당인 기민당의 정강 정책이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입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 프리 마켓 이코노미가 아니라 소셜 마켓 이코노미, 독일말로 쪼찌알레 마케트 비어트샤프트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우파 정당인 이 기민당,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8년 집권한 기민당의 정강 정책이 사회적 시장 경제입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는 독일 의회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뻑하면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누구 하나 저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이게 독일 국민들이 던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8년 집권하고 퇴임할 때 독일 국민의 80%가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5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런 앙겔라 총리가 한국에 와서 이 대통령에 출마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 국민들이 환호할까요? 히딩크가 대한민국 축구를 세계 4강으로 이끌었듯이 우리 정치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 정치가 지금 개판이니까 어떤 히딩크 같이 좀 외국에서 앙겔라 메르켈 같이 이런 좋은 정치인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좀 개혁해볼 만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앙겔라 총리를 데려다가 대통령에 출마시키면 우리 여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선도 떨어집니까? 빨갱이 왔다, 공산주의자 왔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메르켈 총리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출마하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또 이 무상교육, 무상 의료, 또 이 주거 등등 교육 이런 데 공공성 강화, 또 강력한 국토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와 이 동북아 평화 정책 등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저 좌파 빨갱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말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공격이 들어올 것이 뻔하다. 즉 다시 말해서 독일의 가장 우파 정당이 한국의 가장 좌파 정당보다 더 좌파다, 이렇게 제가 독일 국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독일인들이 왜 사회적 시장 경제를 선호할까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후로 이 세상에는 미국식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 LME, 자유시장 경제와 독일, 유럽, 오스트리아가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소셜 마켓 이코노미, SME 두 가지 자본주의 사구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자본주의가 더 우월할까요? 여기에서 독일 국민들은 사회적 시장 경제를 선호합니다. 물론 사회적 시장 경제가 완벽한 어떤 그 체제, 이 세상에 완벽한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이보다 더 좋은 자본주의는 없다, 이보다 더 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대체할 만한 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라고 독일 국민들은 인정을 합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불평등 문제, 실업 문제, 이 자살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사회적으로만 해결해야 가능하다. 이런 확고한 신념과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소셜이라는 것은 항상 이 국가가 그런 역할을 개입을 해서만이 풀 수가 있다. 이거를 시장에 자유롭게 내놓기에는 절대 풀 수가 없다는 것이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에서 경험적으로 다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독일은 모든 선거 캠페인에서 운절의 슈타트 이스트 소ци알 슈타트.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다. 이게 모든 선거의 이 가장 상단에 오는 캐치플레이스입니다. 소ци알 슈타트 비어트 인모 슈테르크. 이 사회주의 국가가 더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독일 연방 헌법에 5가지가 기본 독일 그런 취지가 됐지. 독일 헌법에 5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공화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소ци알 슈타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5가지 원칙에. 자, 보십시오. 자, 국민의힘 강령의 기본 정책 10대 약속입니다. 10대 약속. 첫 번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두 번째,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 혁신. 세 번째, 약자와의 동행, 경제 민주화 구현. 네 번째,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여섯 번째,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일곱 번째,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여덟 번째,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아홉 번째,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열 번째,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 안보.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충돌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버릴 게 한 가지나 있어요? 진짜 좋은 거죠, 김종민 의원님. 예? 민주당 거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두 당이 합당을 해야지, 합당을. 예? 합당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양당 간에요, 이 정당 간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둘이가. 되는 거 갖고 싸워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거 갖고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이 코미디 연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양당의 당대표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김종인 대표가 이쪽 가서 저쪽 뭐 맨날 비상대책이 만들어가지고 당이 얼마나 이 당들이 허술하면은 맨날 비상대책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당대표 김한길 대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김종인 대표 뭐 선거 때만 되면 서로만 영입하려고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독일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진짜 한심한 국민소득 3만 5천 불을 나라에서 $500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화 안 내려고 때문에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게 대국민 사기극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올해 내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야가 머리 맞대고 민생을 위해서 밤새 논의하고 토론하고 할 지금 이 시기에 두 거대 양당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요 이 한국은 지금 이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구와 보수가 손을 잡고 권력을 분점해오고 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수구와 보수가 안정적으로 그냥 저쪽이 잘못하면 우리가 6, 우리가 잘못하면 저쪽이 6대 4, 4대 6 번갈아 가며 권력을 과두지배.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독과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과두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올리가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자, 독일 국민들의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영랑과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삼아 수구와 보수가 70년 적대적 공정 정치를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이 승자 독식 기득권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거대 양당은 민의 왜곡형 승자 독식 소선거 구제로 기생해오고 있다. 21대 총선 지역구 득표율이 민주가
49.3%, 국힘이 40.9%였습니다. 그러나 의석은 민주가 64.3% 가져갔죠. 여기에 또 양당은 위성정당이란 전무후무한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대체로 한 60% 정도 미만됩니다. 당선자들이 실제 가져가는 표는 전체 유권자의 한 25%, 즉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즉 한국은 25%가 100%를 대표하는 4분의 1 대의제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여의도 정치와 민의의 괴리가 발생하고 표심과 민심의 차이가 발생한다. 아까 이상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내가 던진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의석에 반영이 됩니다. 다양한 민의 전당에 모이게 되고 득표수대로 국회의원 의석이 정확히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와서 독일의 미래를 논의하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로 인해서 이 기득권 정치의 양당 체제로 인해서 다른 정당이 끼어들 수가 없죠. 그야말로 독과점 구조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나라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지만 이 정강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아무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한번. 독일 국민들이 또 묻는 거예요. 자, 변화와 개혁을 염원했던 우리 한국의 촛불혁명.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면서 촛불을 들었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집권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서 대한민국의 자살률, 불평등, 실업, 비정규직, 재벌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 중 시원하게 한 개라도 계획한 게 있습니까? 보수에서 진보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양극화, 자살률, 저출산, 국토 균형 발전 바뀐 게 있습니까?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한국 사회에 뭔가 이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국민들이. 이거 이제 정권 교체 바꿔도 별로 이제 내 삶에 변화가 없구나.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독일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국회가 너무 우경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여의도의 국회의원 300명의 의식구조, 태도를 바꾸든지 한국의 정치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현재 처해 있는 이 헬조선으로 빠져드는 한국을 구할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독일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진보정당입니까? 민주당은 우파정당입니까? 민주당은 진보를 가장한 보수정당입니까? 그리고 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말 중요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독일 국민들이 자랑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정말 어르신들이 행복한 이 강력한 복지국가, 또 강력한 이 지방분권,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이 학벌이 없는 정말 세계 최고의 이 교육, 공교육, 또 이 직업훈련 시스템, 강력한 직업훈련 시스템, 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이 중소기업들, 또 이 통일된 하나된 독일, 이런 것들이 독일 국민들이 자랑하는 것들인데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왜 승자 독식 정글 자본주의를 어떻게 개혁할지, 한국의 이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할지, 이 세계 최고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세계 최고의 자살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정의로운 과세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들을 이 살인적인 경쟁으로 부르는 이 경쟁 사회를 어떻게 해방시킬지, 어떻게 하면 헬조선을 타파하고 희망치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지, 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지, 왜 이런 데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께 설명 좀 해주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현 이 국민들의 아픔을 두 양당, 거대 양당은 그냥 즐기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은 매우 의아해하고 있다. 이 수구와 보수가 결탁한 두 거대 양당에게 강력한 경고를 독일 국민들은 날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국회 왔을 때 선배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선배님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인구구조상 경상도가 많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연합 같은 거 안 하면 우리는 늘 이 얘기를 선거 전략적으로 진짜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아마 선배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조금 없어지기는 한 것 같은데, 또 오히려 거꾸로 요즘에는 약간 운동장이 이상해졌는지 막 양쪽으로 달려가잖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우리 당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강경파 위주로 가고, 뭔가 점점 정치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오히려 지금 고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양극화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대적이고, 그리고 두 당 말고는 나머지 정당들이 뭔가 살 수 있는, 설 수 있는 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운동장으로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요즘이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그냥 제 나름의 이 생각과 가설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제목은 양극 정치 우리 민주당에 더 해롭다 정했어요. 제 생각에는 더 해로워요. 이게 뭐 국민들께 해롭고 우리 사회에 해로운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쇼하지 않더라도, 양 당의 경쟁 속에서 뭐 지금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얘기하지만 공생하는 중에도 우리 당엔 더 해롭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제가 정치학과 나왔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뭐 중위투표자 정리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 대중정당들, 특히 전체적인 전국선거 승리를 위한 대중정당들은 가운데로 수렴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중위에 있는 51% 그 투표자, 그 유권자의 표를 얻어야 전국선거 승리하니까 무조건 가운데 쪽으로 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게 완전 정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념 성향 같은 것들도 그래서 이게 중도가 더 많고 점점 더 많아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당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진다. 이게 아까 뭐 의원님도 중간에 정책적으로는 그래서 정강 정책, 뭐 강령이나 뭐 정강은 똑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이러면 대립도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더 비슷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정말로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오히려 더 원심력이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그냥 틀린 건가? 이게 제 문제의식 같은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 이 민주당에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국민들의 정치의식 자체가 양극화되고 있나?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진짜 중도가 많고 보수 진보가 일부들씩 있어가지고 중도로 이게 수렴해야 되는데, 그 수렴을 안 하는 게 국민들이 좀 달라져 버렸나? 중도 국민들이 이제 적어지고 좀 이제 굉장히 강경한 국민들이 더 많아진 건가? 아니면 원래 그대로인데 그냥 우리만 그런 건가? 여의도 정당들이, 우리 민주당과 국힘, 특히 이 거대 양당이 정말 기득권 구조와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이거를 강화시키고 있나? 근데 진짜 그렇게 변화하면 우리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토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심지어 우리 당원들도 그 얘기 많이 하시고. 진짜로 그럼 집토끼 잡으면 되나? 그럼 우리 이기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으면 이게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기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걸 찾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의문이 늘 있었었는데 그 작년에 이제 갤럽에서 작년에 이제 초반에 했었던 좀 7천 명 이상 대상으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조사를 보면서 뭔가 약간 가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 조사 보면 이 정치 관심도 별로, 그러니까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국민, 적당히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국민,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념지형과 정당 지지도 뭐 등등등등등을 이 조사를 열심히 한 조사인데 이걸 보니까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층이 24% 아니 25%, 그러니까 이 전 국민 한 4분의 1 정도가 정치에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요. 그냥 적당히 정치 관심 있는 분들이 한 44%. 이게 둘이 합치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정치 관심 있는 부분이.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정치 관심도 상관없이 이념지형을 보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가정이 맞더라고요. 중도가 많아요. 그리고 보수 진보가 사실 진보가 약간 더 많았습니다. 근데 중도가 많은 거는 확실해요. 근데 요 당시에 요거는 뭐 그 당시 지지율이 그냥 참고 삼아로만 보시면 이 당시에 저희가 그 지지율이 13% 정도 정당 지지율이 13% 정도 이기고 있을 때 사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중도가 많고 진보 보수가 일부 어느 정도씩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정치 고관심층을 보니까요. 실제로 중도가 적습니다. 정치 고관심층은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이 당시에 우리가 그 전체 지지율 격차가 35대 22로 13% 지지율 격차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지지율 격차 4%입니다. 정치 고관여층에서. 그러니까 전체 지지율이 13% 차이 날 때인데 정치 고관여층, 고관심층에서는 4%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냥 정치에 관심이 맞느냐를 물어본 정치 고관심층이라서 정말로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진짜 뭐 매일 정치 미디어를 접하고 유튜브를 소비하고 이런 층 가면 사실은 중도가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런 분포가 훨씬 더 일종의 그러니까 양봉 선호라고 하는 선호 체계, 중도가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사실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사실은 지지도 차이는 더 없을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거꾸로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실제로 정치 관심도가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 4% 그러니까 13% 이길 때 한 4% 정도 차이였었는데 저희가 대선 때 생각해 보면 저희가 0.73% 차이 났으니까 사실은 그냥 거의 차이가 없었던 거잖아요. 당별 지지율이 그때 저희가 여론조사는 한 6%, 5%, 7% 지는 것도 있었고 물론 일부는 한 2% 지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막 이렇게 7천 명, 10,000명 막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또 적극적인 수단으로 이 국민 여론을 조사하는 조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ARS, RDD 뭐 이런 정말로 약간 진짜 이 고관심층 중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층들만 대응하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게 우리가 무조건 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비슷한 시기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 결과나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약관심층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이 당시에 우리가 한 13% 정도 할 때 19%로 우위에 이기고 있었습니다. 19% 격차로. 그리고 이 중도 진보 보수 비율이 확실히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그 경향성을 띄어요. 중도가 많습니다. 난 중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고관여층에서의 이 양봉 선호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는 담보 선호 형태가 되면서 실제로 우리 당 지지율은 여기에서 굉장히 높아지는. 그래서 이분들이 다 투표하면 정치 아예 비관심층이 투표 아예 안 하고 정치 고관심층과 약관심층 투표하면 67%입니다. 아까 66%, 그냥 3분의 2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총선 때 투표율 높게 나오면 대충 그 정도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어느 정도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번 지방선거처럼 지지율이 극단적으로 나아져서 우리 지지층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렇게 추정되는 정치 약관심층이 상당 부분 이탈하거나 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뭔가 이 전략적인 가설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나? 저는 이 약관심층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도 이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게 정치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사실 지금도 뭐 아까 이성민 의원님께서도 이 당원 80조 개정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주셨지만 이 상당히 평소, 그러니까 이런 큰 선거 무슨 대선 총선 이럴 때 말고 평소 정치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잉 대표되는 목소리들, 그리고 그 층만 타겟으로 하는 이 액션과 우리들의 인식 체계가 지나치게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거 가능성에서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방식의 이 정당 전체의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일종의 이 미디어 차원의 아니면 집단 차원의 끊임없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전략이 사실상 우리 당에 훨씬 더 해로운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결론이면서도 생각이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 정치 신뢰도를 저하시켜서 실제로 정치 고관여층만 정치 공간에 남기는 방식, 그런 방식의 정치가 이게 국가에 뭐 안 좋고 뭐 사회 안 좋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국민의힘의 일종의 선거 승리 전략으로서는 사실은 나쁘지 않은, 그리고 평소에 이 양당의 경쟁 구도 속에서도 사실 그리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 비슷할 때는 훨씬 이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국힘 편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국힘 지지층이. 이제 그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깨고 나가야 된 그런 뭔가 주체는 결국 국힘은 이거에서 벗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먼저 각성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과 제도적인 변경 같은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사실 훨씬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당원 80조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일종의 이제 당원권을 강화하는 노력들이나 아니면 평소에도 사실 지지층과 집토끼 전략들을 포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번 지금도 우리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당내 경선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공천 등등에서 경선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또 이게 취할 수밖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포지션과 메시지들 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쉬운 대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와 저희 국회의원들이 확실히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리고 제도적으로 늘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극히 뭔가 정치 고관여층에서만 도출되는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여론이라고 하고 그 여론으로 판단 기준을 삼는 거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특히 최근에 이 정당 그 운영 방식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몇 가지 여론조사들을 돌려서 그것이 그냥 맞다라고 이게 여론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거로 정당성을 삼아서 이 당의 방향성을 취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 수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전체 늘 뭔가 이 정치 약관심층, 오히려 국민들의 훨씬 다수파, 그리고 우리가 선거 승리로 가기 위해서 훨씬 중요한 계층이 이들의 목소리들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기초해서 사실 우리의 정책이든 정당의 운영 방향성을 잡는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한 번 정권 잡고 뺏기고 정권 잡고 뺏기고 이런 식의 불안정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튼튼한 안정된 이 선거 전략과 정당 운영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게 제 제언이자 결론입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